주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북 관련과 정치 테마주 위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도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성과에 있어서 칭찬을 받지는 못한 것 같은데 대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관계된 흐름에 있어서. 네. 네. 최근에 이제 방금 앞 코너에서도 언급이 네. 되었습니다만 네네. 북한이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했죠. 그렇죠. 돈 하나도 안 받겠다. 네. 그냥 와서 돌리자.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풀리느냐의 과정인데 실질적인 흐름과 주식의 흐름은 조금 이렇게 차이를 두고 네.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대북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꾸준히 봐왔는데 패턴이 있어요. 네. 어떤 패턴이냐면 좋은 뉴스가 나오면 한참 오른 다음에 네. 그때가 고점이에요. 그리고 아주 나쁜 뉴스가 계속 나오면 네. 갑자기 뭐 미북 간의 사이가 안 좋다 이러면 주가가 그때가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악재가 만발할 때 매수를 하고 호재가 만발할 때 매도를 하는 그 패턴을 가셔야 네. 이쪽에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뭐 그 제대로 흐름을 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파도 타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뭐 아까 앞서 개성공단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좋긴 좋겠죠. 근데 네. 실적으로 나오려면 최소한 앞으로 1년 더 걸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들어가서 그 램업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물건 만들고 나오는 데까지 그래서 그게 재무제표 실적으로 잡히는 데는 최소 1년이 걸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최소죠. 예. 근데 계속 제가 이제 3일 내내 이제 동일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주식은 기대감일 때 가장 많이 오른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오르는 거예요.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와 이거 어떻게 엄청나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실제로 뚜껑 따서 열어보면 주가 오른 만큼 실적 안 나올 거예요. 네. 그건 뻔한 사실인데 물론 이제 좋아지는 건 분명히 맞죠. 네. 근데 기대감이 몰려 있을 때 이게 왜 그런지하면 주식시장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무슨 특성이냐면 주식시장은 산업을 100% 그대로 1대1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결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론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컨센서스,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항상 옳게 바르게 딱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쏠려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모아지면 나중에 결론은 뭐 예를 들어 그 삼천포에서 나온다고 해도 이쪽은 예를 들어 다른 쪽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나올 때는 경계를 하셔야 되고 나쁜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빠졌을 때는 괜찮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네. 그럼 지금 시점 뭐냐? 네. 최근에 이제 대표가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고요. 네. 현대 엘리베이터를 하나의 뭐라 그럴까 기준점으로 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현대 엘리베이터가 과거 6만 원에서부터 한 12만 원까지 밴드로 움직였고 지금 네. 10만 원대 초반이거든요. 네. 그럼 딱 요런 정도의 즈음이에요.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주들은 인디에프 기준으로 보면은 1,000원대 중반에서부터 네. 약 한 3,000원대 후반 뭐 이런 정도의 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00원대 중반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밴드상을 보시면서 그 밴드 안에서만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을 좀 한 가지 드려보자면, 네. 그러니까 엊그저께 말씀하실 때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면 제약바이오주가 사실 이제 나중에 뚜껑을 열고 봤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많이 가지는 못했잖아요. 네. 똑같은 이치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네. 남북경협주도 지금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막상 실현이 되고 나면 그만큼 더 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농후한 거네요. 네, 그 실현되기 전에 주가가 아마 이미 다 올라 있을 거예요. 거의 분명히. 그러니까 네. 지금 작년도의 고점 정도 수준이 정말로 실현이 된다면 네. 예를 들어 그 북한 그 그 금강산 네. 이런 것들이 뚫려서 관광이 되어진다면 네. 그 직전에 고점을 돌파할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모두 수익 실현하셔야 돼요. 항상 주식은 그렇게 하셔야지 수익을 내고 네. 나올 수 있지 뉴스 보시면 늦어요.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게 거의 진리격언인 게 항상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대안적인 투자 그렇죠. 관련돼서는 남북경협주가 떠오르고 있는 건데 네, 그거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올해 내지는 내년 정도까지 한시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면 좋은가요?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네. 그렇게 보시고
향후에 정말로 SOC 관련해서 교류가 있으면 그건 네. 이제 또 다른 판이 키워지는 거예요. 예, 그때는 이제 좀 넓어지겠죠. 폭이 넓어집니다. 네. 지금은 딱 소위 말하는 테마형 종목들만 움직이는 것이고요. 네네. 향후에 예를 들어서 진짜 도로를 깔아주고 SOC 투자를 일부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물물교환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남쪽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아스팔트를 깔아준다 그러면 네. 기업한테 한국은 돈은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성공단 가서 무료로 일을 하면 네. 다른 물건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 때는 근데 내부적으로는 현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매출이 잡힐 거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폭이 대단히 넓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대감의 폭도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개성공단, 그다음 금강산 관광 이런 것으로 딱 잡혀져 있지만 뭐 사람들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예를 들어 산림 녹화 관련 네.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신의주 쪽에 뭐 개발이라든가 뭐 네. 이런 것들로 하면 그다음 또 하나 전력 하면 원자력 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원자력 관련 두산중공업에 이쪽은 지금 주고 있지만 네네. 당장에 지금 북한의 전력 수급을 다 해주려면 원자력이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러면 예전에 그 경수로 이미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면 그럼 이쪽이 좋아지겠구나 하고 실제로 막 원전 한 기 짓는다고 두산중공업이 벌떡 일어나냐? 그건 또 아닐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은 반영이 되면서 네.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해외 외국인 큰 손들도 어떻게 보면은 대북 투자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긍정적인 변화를 감지했다 이렇게 해석해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네네. 아난티가 네. 아주 굉장한 수익률을 보였죠. 네, 짐 로저스를 사회이사로 네. 드렸는데요. 네. 짐 로저스가 맨날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분은 세계 여행기가 제일 재밌는 사람인데 네. 굉장히 독특한 투자자예요. 근데 과연 이 사람이 투자 수익을 많이 냈을까 하는 거는 최근의 언급으로 봐서는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네.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 많이 합니다. 저희가 추정이 되는 건 북한 관련 투자를 한 거는 같아요. 본인. 한 것 같은데 뭐를 투자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 유추가 되는 것은 70년대 초반에 발행한 북한 국채를 투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가. 네, 부도났거든요. 디폴트하고 안 갚았어요. 근데 북한이 국제 경제 사회에 컴백을 하려면 네. 그거 갚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남미 브라질인가 아르헨티나로 기억하는데 네. 어떤 투자 회사가 아르헨티나 똥값된 죄송합니다. 완전히 넉마가 된 네. 그 채권을 네. 사가지고 나중에 그 원금 다 갚아라 네네. 해가지고 못 갚는다. 네. 갚아라 못 갚는다 해갖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예를 들어 100짜리를 얼마에 사냐면 10, 15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 완전. 날라갔으니까. 네.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네. 70년대에 부도를 낸 북한 국채를 과연 누가 갖고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가격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정말 그 완전 쓰레기 같은 가격으로 네. 거래가 될 텐데 그걸 사놨으면 네. 원전만 해도 몇 배고 70년부터 40년간 이자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어느 정도 협상을 한다고 해도 네. 뭐 엄청난 수익이겠죠. 그러니까 짐 로저스가 아마 그거를 노리고 투자를 한 것 같고 북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아난티는 사회이사로 들여가지고 네.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난티가 그런 회사였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네. 그 시세에 동참하는 그런 얼굴을 네. 좀 보여준 것이고요. 최근에.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 투자자들은 그러면 어떠느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슈였고 네. 분명히 관심 가질 겁니다. 근데 이게 한국의 투자와 연결이 될 것이냐? 그거 아니다. 왜냐하면 직접 투자하려고 할 것이니까 네. 직접 뭐 무슨 지역 개발이라든가 관광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건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그럼 북한 투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렇게 협상해서 직접 투자할 사람들은 할 거고 네. 자본 가진 세력 중에 그거 접촉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한국 투자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대북 관련주들을 외국인들이 할 수는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되면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대북 관련해서는 기준점이 엘리베이터다, 현대 네. 엘리베이터다라고 했던 것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사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 단위의 큰 회사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기업들 몇 개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미터로 잡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 아산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개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고 수혜주는 현대엘리베이터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 뭐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경협 관련 이런 주식으로 퍼져 나가겠죠. 그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기준점이 흔들리면 다른 것들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 테마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크게 이슈가 되었던 종목 가운데 이제 남북 경협주랑 같이 묶이는 게 이제 정치 테마주로 함께 연계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시민 테마주로 불렸던 보혜양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급등락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올해도 정치 테마주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좀 움직임이 많이 심할까요? 뭐 유시민 씨도 나와서 이건 뭐 아무것도 자기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사실은 그게 맞아요. 유시민 씨는 주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종의 왜곡이 왜 나타나냐 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산업 기반과 기업 기반을 1대1 반영하는 시장이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 생각은 뭐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고 언제든지 뭐 삼천포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데 거기에 왜 그러면 지금 이런 2년이나 남았잖아요. 아직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분위기 보아하니 먹을 거 없다. 없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투기 세력들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항상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떨어진다라면 그 부동산 자금들이 주식으로 넘어올까요? 안 넘어와요. 그렇죠. 예, 부동산 안에서 다른 틈새 시장을 찾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에 참여해서 수익을 보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오리엔티드된 그런 투자자들은 다른 시장으로 쉽게 잘 안 가요. 근데 올해 작년, 재작년 많이 어려웠던 흐름들은 뭐냐면 주식시장 자금들이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을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없어요. 작년도 우리가 계속해서 목격했던 것은 투자자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목격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기간에 그 꾸준히 오른 자산 쪽으로 당연히 자금은 움직이거든요. 아주 장기적으로. 근데 부동산 자산은 아주 장기적으로 우상향했잖아요. 근데 이쪽은 횡보세였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당국자 중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벤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사람 그 여러 그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유니콘 기업을 만들고 싶으시면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오를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처럼 뭐 3년, 5년 이상 꾸준히 상승을 하면 그 돈이 들어오지 말라 그래 돈이 들어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벤처 투자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 그러다 보면 한두 개의 유니콘 기업들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단순히 투기적인 시장이라기보다도 산업을 하고 싶은 사람,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돼야 그 밑단의 기업 시장도 잘 되는 거거든요. 코넥스도 잘 되고 또 그 밑단의 시장도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찌되었건 다시 돌아가서 대선 테마로 돌아가 보면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틈새 시장을 노린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공략해서 만든 거라서 어떻게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투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건 나는 경마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런 개념으로 하셔야 되고 아까 테마주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똑같습니다. 좋은 이슈가 나와서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때는 수익 실현할 때예요. 참여할 때가 아니에요. 산업하고 달라요. 산업은 우리가 이제 테마주 중에서 언급을 잠깐 안 했던 것 중에 저는 올해 상반기에 되게 좋게 보는 업종이 뭐냐면 OLED 장비주들이에요. 잠깐 그 설명 드릴까요? 그거 이제 테마에서 빠졌었으니까. 왜 그러냐? 작년도에 그 TV 시장에서 한번 지각 변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OLED를 LG 디스플레이에서만 만들잖아요. TV용 OLED는. 그러니까 그쪽에 이 시장이 될까 긴가 민가 하면서 LG 디스플레이도 한 거거든요. 나 혼자 갔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심정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소니라든가 중국의 몇몇 텔레비전 만드는 업체들이 붙었어요. 그래서 OLED TV 시장이 빵 하고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그 단연 독보적인 1등의 TV 시장에서 1등이었던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쭉 빠집니다. 그럼 막 쳐지는 거예요. 안 팔려. 그러니까 막판에 무슨 일을 했냐면 QLED를 반값에 뿌린 거예요. 그래서 점유율을 다시 올리면서 1등으로 쭉 갔는데 이걸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삼성이.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 이쪽에서 과연 OLED를 할 거냐, 대형 OLED를 할 거냐 말 거냐 했는데 분위기 보니까 이제 파일럿 라인이 지금 까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장비 새로 좀 깔아줘야 되잖아요. 예, LCD 라인을 뒤집어 엎는다고 하더라도 라인 좀 깔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소소한 장비 회사들이 될 건데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누구의 죄송합니다만 삼성전자의 간택을 어떤 기업이 받을지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작게 여러 기업들을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산업은 된다라고 싶으면 올라갔더라도 여기에 이제 수주를 받아야면 참여도 돼요. 그럼 주가 계속 올라요. 그 다음에도. 왜냐하면 이게 계속 수주를 받으면서 나중에 재무제표로 나올 테니까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계속 나올 테니까 점점 늘어나면서 이게 잘 되면 캐파가 점점 증설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산업은 올라갔을 때 참여해도 되는데 테마는 올라갈 때 참여를 잘못하면 이미 늦은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좋을 정도면 이미 다 이미 다 그 시세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빠졌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루 이틀짜리 단타, 초단타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근데 아셔야 될 게 이건 정말로 진짜 포커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투기적이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감성이나 감각이라든가 재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테마에 있어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쉬운데 마지막으로 좀 총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3일 동안 같이 했잖아요. 2019년 전반적인 시장에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투자자분들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좀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짤막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산업 업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주가는 이미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은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 2011년 회복 이후 3배, 4배 이런 식으로 지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질 공간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악재가 빵빵 터져서 지금 모든 분들이 아침에도 몇몇 분들의 문자 연락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포는 그 바닥에서 나타나는 심리 현상입니다. 오히려 환호하고 열광할 때는 고점에서 나타나는 심리 징후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심하셔야 되지만 공포 때는 같이 공포에 안 빠지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그저께 이제 첫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대비 지표들은 좀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제가 2.7도 깨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2.6도 깨졌어요. 그래요? 10년 국채 금리가 이거 콜 금리가 2.5인데 2.5대 10년물이 나온다는 거 이제 미국이 금리를 거의 못 올리는 상황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확인이 되면 이제 1월 달 말에 이제 확인이 될 텐데 확인이 되고 나면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산업적인 트렌드가 위로 쭉 뻗으면 지수가 쫙 가겠지만 이번에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신흥국을 짓눌렀던 금융시장 환경 분명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분기를 통해서 그 금융시장 환경이 변화된다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격언은 황소도 돈을 벌고 그다음 곰도 돈을 버는데 돼지는 돈을 잃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불리시한 그러니까 강세론자도 돈을 벌고 약세론자 그러니까 전형적인 강세론자, 전형적인 약세론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돼지란 뭐냐면 탐욕에 이끌려서 이쪽으로 갔다 하는 건데 그럼 심리적으로 말려요. 그래서 심리를 잘 지키시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 방송 나왔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격언 중에 하나 뭐냐면 저는 항상 이런 말씀합니다. 투자자분들한테 분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사람들이 상당히 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분석을 잘하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심력도 정말로 중요하다. 이걸 놓치면 시장에서 제대로 견디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심력을 잘 가지고 가신다면 여기서 50% 물론 5%? 저는 이제 10%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5% 정도는 언제든지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면 리먼 사태 이후의 밸류에이션이에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는 밸류에이션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더 떨어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용기를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좀 시장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19년의 주요 업종과 종목 분석을 이어갔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